안녕하세요. 강릉 강일여자고등학교에서 기술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시연입니다. 2018학년도부터 시작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올해 횟수로 4년째 됐습니다. 4년 전 국어 시간도 아닌 기술 과정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도 어리숙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익숙해졌던 모양인지 4년이 지난 지금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이런저런 측면에서 그래도 나름 잘 다듬어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제가 생각한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 자체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다 보니 저도 배우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읽을 책을 고르고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다듬어 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참 많은 시간을 독서라는 것 자체에 할애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재미있는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4년 동안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해 오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이들 대부분이 책을 읽는 행위를 공부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책은 한 문장 한 문장 뜻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읽어 나가는 작업이고 내용을 모조리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 증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이런 의무감이 좀 발동을 하나 봅니다. 한 번은 수업 중에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요. 선택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A냐 B냐 하는 선택지를 준 거죠. 다양한 경험이 없는, 그리고 제시한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난감해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 또한 말해보라고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더군요.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또 말하고자 하는 답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습관이 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가치 판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이 순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자신은 결정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으로서 제시해 준 것이 독서입니다. 물론 아직은 책이나 신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보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책 읽기를 할 때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책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 독서 활동만 권장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때도 많았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시기에 독서가 힘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는 읽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이 고등학교 시기는
독서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기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독서 전이나 독서 후 활동을 엮어서 책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1시간 수업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을 포함하여 신문이나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독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밀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고 활용하신다면 아이들도 힘들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따로 온라인 방식이다, 오프라인 방식이다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모든 방법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관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띠지 만들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 띠지는 책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설명하는 광고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종입니다. 보통 책의 아랫부분을 감싸고 있어요. 띠지는 책에서 제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첫눈에 보이는 것은 표지이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책을 집어드느냐 마느냐는 표지와 제목이 결정을 합니다. 띠지를 만들려면 책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띠지는 책을 독자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한 필요하고요. 마치 신문의 표제를 만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모두먼 간 혹은 친구들 간의 그 생각을 모으면 만족도가 꽤 높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간적인 의미로 도서 배치하기와 자신만의 도서관 만들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학급마다 비치되어 있는 책꽂이에는 도서관에서 이관된 책이나 반 친구들이 가져온 책들이 꽤 보기가 좋게 꽂혀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재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다 보니까 학급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책꽂이도 텅 비어 있네요. 네, 씁쓸하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인터넷 서점을 종종 애용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서점이 좋아서 자주 갔었습니다. 책 냄새도 좋고 서점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저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도서관을 만들어 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나만의 도서관 만들기를 주제로 활동을 해봤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본인의 관심 분야 혹은 진로와 관련된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나만의 도서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공간적인 고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 한 칸에 그러니까 4면 중에 한 면 정도로 설정해도 좋고, 피아노 위에 한 줄 정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도 좋다고요. 양적 범위를 떠나서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알라딘이나 예스24와 같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국내 도서 분야의 분류법을 살펴보고요. 목차와 서평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을 만들도록 해요. 여기서 꼭 살펴주셔야 할 건요.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필요한 책도 목록에 넣으라고 합니다. 목록에 들어간 책의 표지도 사진을 찍어 두거나 캡처를 해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릴 수 있겠죠. 목록도 정리가 되었다면 방의 한 면을 서가로 꾸밀 준비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A4 용지 한 면이, 그러니까 그 한 면이, 양면 중에 한 면이 방의 한 단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A4 용지 앞면 자체가 서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한 면이 용지 하단에는 피아노를 그리고 피아노 위에 작은 서가를 그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책의 제목을 잘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제 책을 그려 넣습니다. 아까 찍어 두었던 사진이나 캡처해 두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책 제목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이즈로 책을 그려서 넣습니다. 책꽂이에 가지런히.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도서관 서가를 분류할 때 자신만의 분류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 도서관은 10진 분류표로 서가를 정리해 두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분류법을 만들어 보는 거죠. 단순히 키높이로 책을 꽂게 놔두지 마시고요. 주제별로 분류한다든지 장르별로 분류한다든지 표지가 주는 느낌이나 이미지로 분류한다든지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을 정하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서평이나 목차만을 읽고 책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정한 분류법에 또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찾아서 읽었을 때 그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하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요. 책 자판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책 자판기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니까. 다만 이것 또한 약간은 자료조사와 그와 관련된 보고서는 너무 거창하고요. 간단한 약식의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 보고서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다가 책 자판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꼬마 아이들이 자주 가는 실내외 놀이터,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가는 마트,
이 주변에는 어린이용 책 자판기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카페 입구에는 여성들을 위한 에세이나 잡지류 자판기를, 그리고 대학 단과대 앞에는 전공 서적 자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그 대학생들이 이북으로 전공 서적을 구매해서 PDF 파일을 출력한 다음에 스프링 제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프링 제본형 전공 서적 자판기 형태로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자, 물론 이 작업을 위해서는 구글이나 네이버 폼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게다가 이 방법을 체인지 메이커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등의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단계 책 읽기 방법입니다. 3단계다 보니까 3단계까지 있네요. 각각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독서 중에 감동한 포인트를 찾아서, 감동한 곳을 찾아서 감이라고 적고 밑줄을 긋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번 읽을 적마다 감동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중이라고 적고 밑줄을 긋도록 합니다. 2단계는 자기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긋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빈 여백에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나의 생각, 즉 반대 의견도, 저자의 생각과 반대 의견도 적게 합니다. 3단계는 친구나 가족에게 들려줄 만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에 밑줄을 긋게 합니다. 이 방법은요, 이 3단계 책 읽기 방법은 보시다시피 책을 3번이나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찾아낼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얇은 책을 3번 정도 읽자. 그때그때마다 단계별로 찾는 지점을 다른 조건들을 제시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3번이나 읽게 만든다는 것 자체, 즉 책을 읽히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지를 저는 작성하는 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쓰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너무 쓰게 시키니까요. 이게 책을 읽는 게 목적인지 활동지를 작성하는 게 목적인지 모를 때가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 하기 싫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단계 책 읽기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타이핑을 친 것을 줘도 되긴 하지만 너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내 책이라는 소유 의식이 조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책을 학생 스스로 사도록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용돈으로 책을 사게끔 해서 요 3단계 책 읽기를 시킵니다. 3단계 책 읽기를 마치고 나서 해보면 좋은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만의 책 목차 만들기입니다. 기존의 책 목차를 정리해서 나만의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책을, 내가 읽은 책은 저자가 만든 목차고요.
내가 이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느끼는 감동 포인트, 중요하다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목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책 읽기에 들어가면 목차부터 읽도록 지도하시죠. 예, 저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목차를 읽게끔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목차를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읽을 때의 효율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차 읽기와 3단계 독서를 거친 후 나만의 책 목차 만들기 수업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책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적인 흐름이, 시선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급 단위로 같은 책을 읽고 나서요. 나만의 책 목차를 만든 후에 이 목차만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친구의 책 읽기 습관,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감동을 받은 포인트,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 또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참 각양각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새롭게 만든 나만의 목차는요, 책의 그 목차 페이지에서 앞쪽으로 한 페이지 되돌아가면 그 여백의 하얀 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에다가 작성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라벨 역할을 하는 단어 파악하기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라벨이라고 하는 건 전문 용어 혹은 단어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이 활동만큼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용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지도 만드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라기보단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별 토의나 토론 활동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하고요. 이를 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고 모둠 활동을 합니다. 모둠 활동부터 교사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교사의 길잡이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 활동 내용을 반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결과물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방법은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활용해 봤습니다.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은 참 어렵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활자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쉽게 읽히지도 않고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이유 없이 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길기만 한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발췌해서 모둠별로 배부합니다. 모둠별로 한 장이 아니라 모둠의 모든 친구들에게 같은 모의고사 지문을 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둠은 지문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지나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비문학 지문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해한 단어를 만나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니까요. 폰을 켜고 네이버 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활동 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곧장 사전을 찾지 말라고요. 단락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용어나 단어에 대해 정리해 보자고요.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번 읽어야 해요. 그리고 모둠 아이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견주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어나 단어를 정리한 다음 지문의 핵심 내용을 짚어내도록 합니다.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핵심 내용만 두 문장, 하나의 핵심 내용만 두 문장 이내로 적도록 하고 모둠별 핵심 내용을 반 전체가 공유합니다.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 모의고사 해설지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해설지에는 각각의 지문의 출처가 나옵니다. 제시된 모의고사 지문은요, 유희정 외 공저 다중 접속 기술의 일부입니다로 나와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기술 파트 비문학 지문이고요. 앞서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고등학교 기술과정 교사입니다. 네. 해설지에는 다중 접속 기술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희정 외 3인 공저인 이동통신공학이라는 그 공학 전문 도서의 그 이동통신 개요편에 나온 다중 접속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아마 다중 접속 기술, 이동통신공학. 자, 이러한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전자공학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정보통신공학이라는 학문에 뼈를 묻은 교수님들의 지식적인 총체로 엮인 지문이다 라는 건 아마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벨이라는 전문 용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비문학 지문 활용에 올렸던 내용 중에 저자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라고 적혀 있죠. 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솔직히 모든 그 독서의 기본이 저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잖아요. 비문학도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즉, 저자의 이력이나 삶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라벨을 해독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죠. 참, 그 비문학과 다르게 문학 작품에서는 저자를 이해하는 방법적인 절차를 중요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비문학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저자의 이력이나 삶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라벨을 해독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저자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물론 그 모의고사 지문 한 컷 가지고 저자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식의 무모함으로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문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 방법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시한 지문의 저자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희정 교수와 같은 그런 저자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잖아요. 네, 양력을 소개해 주는 것도 무의미하고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이럴 경우엔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의 변화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썰을 풀어주시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문 읽기를 통해서 용어 정리, 그리고 핵심 내용 짚어보기, 그리고 저자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최소 서너 번 정도 지문을 반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자에 중독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지문 사이사이 즉 행간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본 방법이었습니다. 요 방법을 조금 응용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용어사전 만들기입니다. 혹시 강원 토론교육연구회에서 그 토론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협력적 토론기법 중에서 가치사전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사전 만들기 방법과 같습니다. 이른바 좀 전에 했던 건 비문학이었잖아요. 비문학 지문. 즉, 비문학적 용어를 문학적 용어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비문학적 용어를 문학적 용어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비문학 지문에 등장하는 용어의 뜻을 파악했고 또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지문에 대한 독서 활동이 끝난 이후에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 용어를 최대 3개를 선정합니다. 전문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지문의 경우에는 핵심 단어 위주로 3개 정도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을 만드는 건데요. 용어 사전. 이 방법은 생활이나 삶 속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목표의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목표의식이 의미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의식이라는 이 용어를 생활이나 삶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치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가치를 함양하고 있는 용어로 변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목표의식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올해는 운동을 할 거야를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각주를 달아주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요 작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2개의 주제문은요. 신문 기사나 보고서를 활용한 방법과 또 논문을 활용한 방법을 가지고 2가지 케이스 2가지 측면에서 주제문 작성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제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죠.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나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과 논문을 활용하는 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 다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방향 표지판이 참 많죠.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잘 찾아가라는 의미의 방향 표지판인데요. 이 주제문을 방향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문 작성에 앞서서 주제문 작성의 원칙 몇 가지 정도는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러한 주제문 작성과 관련된 원칙 같은 것들은 인터넷에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자료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신문기사는요, 발생한 사건을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하는 것, 그리고 기사에 기자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이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어떤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이런 보고서 또한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어서요. 기관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전체 혹은 모둠별로 신문기사 한 컷이나 간단한 보고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읽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 줄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굳이 그 육하원칙이라는 사건보도 형식을 따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한 문장이면 됩니다. 모두먼들이 작성한 문장을 펼치고 이것을 이어붙이게 하거나 또 여기에 이용된 여러 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게 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둠의 의견을 두세 문장 정도로 엮어서 모둠장이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주제문 작성 방법이 있고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논문을 활용한 주제문 작성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문이 있죠. 논문에는 끝부분에 이제 요약본이 있는데요. 이 요약문을 제외한 서론, 본론, 결론만을 읽힙니다. 요약문을 제외하고 서론, 본론, 결론만을 읽혀요. 그러니까 서론의 핵심 내용, 본론의 핵심 내용, 결론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끔 또 읽힙니다. 그리고 나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주제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논문의 제목을 적고요. 글자 포인트는 좀 크게, 그러니까 12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A4 용지 한 면만을 활용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핵심 내용만을 적게 합니다. 이때 뭐 3문장으로 요약해라, 5문장으로 요약해라, 혹은 서론은 1문장, 본론은 3문장, 결론은 1문장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등등 요구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읽은 논문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연결지어 보게 하고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도록 지도하셔도 됩니다. 책의 종류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읽을 수 있는 책과 빨리 읽을 수 없는 책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분류하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소설, 그리고 얇은 문고본, 물론 얇지만 참 내용이 풍부한 책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 양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이나 얇은 문고본은 술술 잘 읽히니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책들은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 서적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책들은 교사의 선행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과 시간에 실험이나 실습을 거쳐서 혹은 교사의 강의를 듣고서 지식 처리를 한 후에 읽어야
쉽게 이미지화가 됩니다. 신문 기사나 보고서, 논문을 활용한 주제문 작성은 학생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신문 기사라 할지라도 무려 2시간 혹은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여기서 2시간, 3시간이라 함은 거의 100분, 120분, 180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이렇게 생각한 내용을 글로 적고 게다가 교사가 주문하는 여러 내용을 담아서 말하고 또 글을 쓰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주제문 작성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한 가장 고급 난이도의 독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샛길로 빠질게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많이 아실 거예요. KWL 차트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요, 3단계로 구분이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궁금한 것, 글을 읽고 알게 된 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지로 만들어서 논문, 신문기사, 책, 약간은 뭔가 지식 전달적인 책이면 좋겠죠. 이렇게 이것들을 읽히고 활동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작성하게 했다면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우셔서 수행평가에 활용하게끔, 수행평가에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잠깐 사족을 좀 한번 붙여볼게요.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도구들이 정말 많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독서 활동 활용 방법을 매 수행 때마다 그리고 배우는 단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배우지만 교사들 입장에선 가르치는 단원마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면 1학기 수행 첫 번째 수행이 보도기사 작성, 2번째 수행이 서평 작성, 2학기 첫 번째 수행이 탐구보고서 작성, 2번째 수행이 논술문 작성인 거죠. 아이들이 1년에 배우는 과목이 7과목이다 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중 4과목이 독서 활동 방법을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8가지 활용 방법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하지 않나요? 네, 이쯤에서 제안해 봅니다. 하나의 방식을 1년은 고집스럽게 고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방식을 1년 동안 끊임없이 아이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나 관심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계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라도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매 수행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아이들이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숙달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방법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정착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담임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격주로 나오다 보니까 학급 내에서 활동으로 책을 읽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읽히기는 해야겠고 읽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생각한 것이 작년부터 구글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습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학습 소모임을 운영을 했습니다. 총 3개의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학급 내에서 생활습관 개선 소모임이다 해서 생활 루틴 소모임 무라일체, 그리고 영어학습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영어학습 루틴 소모임 그릿,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습관도 한번 정착을 시켜보자 해서 매일매일 몇 줄이라도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하는 독서 루틴 소모임 소톡소톡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또 각각의 소모임에서 활동할 아이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운영자 회의도 이제 다달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라일체방, 그릿방, 소톡소톡방 이렇게 3개의 방이, 소모임 방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운영자를 따로 두니까요. 제가 일일이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틈이 날 때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 들어가서 잘하고 있나 확인 한번 해보면 좋고요. 거기에다가 운영자들 회의를 그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이제 활성화 방안이나 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의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운영의 방법부터 개인의 특성까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스스로 습관을 개선하는, 독서 습관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학습 습관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적인 모델이 되더라고요. 한번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QR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제가 좀 잘랐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실까봐 걱정이 돼서 잘랐는데요.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가 제시가 되니까요. 이 패들릿 자체에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게시글을 남기게끔 하면 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과 책을 읽다 보면 책마다 좋은 독서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읽기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들여서 읽으면 좋은 것 같고요. 게다가 띄엄띄엄 읽으면 재미가 이제 반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독을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읽을 수 없다면 조금씩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반대로 진로와 관련된 전문서적, 교과와 관련된 전문서적의 경우는 혼자서 독학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교과 선생님께서 가르칠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전문 도서를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파악하신 이후에 학생들에게 관련 도서 목록을 제공해 주셨으면 해요. 그 양자론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제가 이럴 경우에는 전문 서적 중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좋겠죠. 이를테면 만화로 배우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다룬 퀀텀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거 좋더라고요. 이 퀀텀이라든지 한 권으로 충분한 뭐 양자론, 이 책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관한 노하우를 담은 그 자기계발서도 학생들이 많이 읽어요. 이 자기계발서의 경우에는 목차를 먼저 훑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읽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방법, 그리고 적용해 보고 싶은 방법, 익숙해졌으면 하는 방법 한 가지만을 골라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활용해 보시고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선생님만의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